한 해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떠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서로를 받아줄 준비가 됐을까요? 우리는 다른 곳에서 출발했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실루엣에서는 같은 우리가 왜 서로의 다름만을 보려고 할까요? 생각의 한계 안에서 보는 거죠. 그 경계가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이면을 볼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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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관람을 하셨어요? 네, 너무 좋은 전시입니다. 혹시 진짜 너무 좋았어요. 감동도 겪고 어려운 주제부터 보편적 주제까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전시여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네. 사실 이런 전시를 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전시를 보면 뭐 미술이거나 아니면 이제 그냥 어떤 박물관에서 역사적인 거 뭐 이런 거 네. 보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경험? 아니면 되게 개념적인 거를 역사적인 거.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제 새롭게 접근을 하니까 굉장히 좀 신선한 느낌이 있었어요. 네. 저도 전시 굉장히 잘 봤고요. 전시가 저는 특히 좋았던 것이 한 작품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저게 내 얘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정말 되게 감동적이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렇게 봤습니다. 디아스포라 이제 어원 자체는 바빌론 유수 이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떠났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의 어떤 이산의 역사를 이제 디아스포라로 처음 명칭해서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현대 사회 과학에서는 본국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그 사람들을 통치하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아마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게 될 주제인 어떤 철학적, 문학적, 지적 디아스포라 개념까지 저희가 포괄하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 오늘 전시에 있었던 모든 전시를 하나로 묶는 공통 분모가 어떤 이런 디아스포라적 사유, 디아스포라적 경험이 좀 있지 않았나, 전 그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저도 이제 미리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디아스포라가 그 원래 그리스어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동사로 씨를 뿌리다 뭐 이런 어휘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의미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또 여러 가지 의미가 거기 붙여져 가지고 훨씬 다양한 의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디아스포라의 또 다른 측면인 이동성, 계속 이렇게 흘러가고 이동하는 그 측면을 오늘날은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번 전시 전체 이 주제가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맨 앞에 그 전시가 이렇게 이주하는 사람들 얼굴은 보이지 않으면서 보이잖아요. 얼굴이 정확히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특정 누구가 아니라 실제로 알고 보면은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비슷한 운명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동하는 사람 작품에 참석했거든요. 직접 출연하셨죠? 직접 네. 오늘 발견하셨어요, 본인? 저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저랑 보실 때는 저는 못 봤는데. 맞아요. 네네. 맞아요. 네, 저는 그 한인 디아스포라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수많은 해외를 떠났던 한인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면서 또 현재 일어나는
뭐 시리아나 혹은 네. 유크레인 전쟁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보이기도 하고 그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게 맞아요. 되게 좋았어요. 가방을 끌고 수트케이스를 끌고 가는 사람 모습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고향을 떠나는 모습일 수도 있고 이주해서 이민을 가는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런데 피부색이나 이제 어떤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 소위 말하는 차이가 지워지니까 실루엣만으로 어떤 인간이라는 공통성이 이렇게 떠오르고 살아났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공항 가면 볼 수 있는 건데. 오. 과거에 뭐 1940년대 얘기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2000년대 얘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교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출발지를 알리는 비행기 편명이 나오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과거나 현재나 이렇게 같이 얽혀 있구나. 굉장히 현재성 있게 반복되는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공항 가서 디파처 보드를 보면은 막 우리 설레잖아요. 그죠. 막 거기 뉴욕, 파리 뭐 네. 이래서 가고 싶어. 그런 걸로만 다음 건 기억하는데 우리가 보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구나. 내가 어디로 간지 알 수 없이 미지의 공간일 수 있고 설레임보다는 공포가 앞설 수 있고 그래서 야 내가 정말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엔 보니까 이제 나오는 이야기거리들이 분명히 누군가의 사연 같은 건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였어요? 고려인들의 사연도 있었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도 있었고 실향민들도 있고 투발루의 기후난민 이야기도 있었고 네, 시대가 다르지만 내용이 똑같고 그다음에 역사가 계속 반복돼 있다라는 거를 이 청주에서 정말 우리가 느끼면서 감동하면서 한 번 더 경험했어요. 디아스포라의 사례로 정현도 작가님의 사진 신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는데요. 그 작품은 또 특이하게 이제 관람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잖아요. 볼까요? 와. 가만히 유심히 있다 보면은 날씨가 계속 바뀌어요. 막 석양이 졌다가 밤이 됐다가 뭐 천둥 번개가 막 치고 비가 오면은 거기 이렇게 매달아 놓은 데서 물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굉장히 전체 몸의 전체 감각으로 그걸 느낄 수 있는 전시였는데 뒤편에 장롱도 있던데 거기에 그렇게 결혼식 때 가져가는 함도 있었고 함 모양으로 된 장롱이 있고 그런 디테일도 참 많이 신경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뒤에 배경은 사탕수수에서 만들어낸 종이라고 하죠. 네. 그런 것도 다 이렇게 공이 들어간 향도 나오더라고요. 그 냄새 향도 너무 나죠. 네, 네, 냄새가. 향 네. 냄새 너무 좋았어요. 네. 느꼈어요. 감동적으로. 조향이랑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이거 지금 여기 있는데 정말 똑같은 처음에 이 향을 얻었는데 보통 이민사 박물관 같은 데 가서 사진 신부 이렇게 전시된 거 보면은 영상 처음에 나올 때 저는 그들의 어떤 애환, 실제 인터뷰 막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상상을 깨는 현대의 그 여고생들, 여중생들이 막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내가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혹은 뭐 내가 꿈꾸는 가정이라든지 이거는 저는 되게 참신한 것뿐만이 아니고 그 괴리감을 제가 맞추려고 막 한동안 씨름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여기서 나오지? 근데 그게 클릭되는 데는 나와서 다시 사진 신부를 보게 되잖아요, 구조상. 그때 이 소녀들이 지금 이 소녀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됐었고요. 그 100년의 시간을 이렇게 확 뛰어넘어서 우리한테 다가오게 한다라는 면에서 참 놀랍고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근데 사실 올해가 그 대한 제국 시절 때 해외로 첫 이주 간 100여 명의 하와이로 이동한 하와이 이주민. 조선인들이 이주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거든요. 올해가 네.
사실 우리는 그들이 조선이 어려워서 이제 하와이 가서 이주 노동을 하면서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경원 씨는 그들이 하와이를 간 이유를 에브라함 링컨 때문에 갔다고요. 맞아요. 네. 1863년 에브라함 링컨이 Emancipation Proclamation,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을 해방하는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쿨리들이 오고, 그러니까 차이니스가 왔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 맞다. 조선인들이 네. 왔기 때문에 네. 어떤 대리 노예의 연장선에서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의 시작이 일어났다는 것이 저는 그걸 보면서 더 매우 뭐랄까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해외로 간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할 때 한인 디아스포라가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굉장히 자발적으로 꿈을 찾아서 이렇게 이주를 했고 우리는 흑인들의 디아스포라나 이런 노예제나 이런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흑인 노예가 해방됐기 때문에 새로운 노동력으로 쿨리, 일본인, 조선인 이렇게 갔고 사진 신부는 이제 그 다음에 그들의 배우자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한국인들의 삶과 그 흑인 노예였던 사람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을 느끼게 되네요. 네, 잘 몰랐지만 굉장히 연결되어 있었다 사실은. 네. 역사적으로 보면은 구체적으로는 너무 다양한 종류의 디아스포라 내지는 난민들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 인도 사람들도 사실 소위 그 유럽에서 우리가 집시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로마니 이런 사람들도 사실 인도 쪽에서 건너간 사람으로 알려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짜여진 연대기라는 작품이 인도 출신의 예술가가 만드신 것이었고 작은 전깃줄을 이어가지고 얇은 전깃줄을 이어서 세계 지도를 만들었던 작품이 있었잖아요. 네. 그건 정말 엄청나게 큰 스케일로 세계 지도 위에 그 이주 노동자들이 움직였던 궤적을 이렇게 딱 표현을 하니까 사실 우리들이 느끼기에는 이주 노동자라고 하면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고 그냥 뭐 그렇게 갔나 보다라고 하지만 그걸 지도에 펼쳐놓으니까 너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짜여진 연대기에서는 그걸 아주 가시화해서 보여줌으로써 정말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거나 혹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너무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이었구나. 그것을 지도 위에 표현해 줬던 것 같아요. 이주 노동자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난민으로 한국에 찾아오기도 하고, 예, 또 우리가 지금 마시는 커피, 이 커피가 예멘 커피라고 하네요. 그래요? 그래서 예멘제 커피를 마시면서 또 생각이 떠오르는 게 제주도로 2018년에 약 한 500명 정도의 예멘 난민이 왔었잖아요. 이제 그 예멘 난민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회가 굉장히 우왕좌왕했고 또 혐오 같은 것도 있었고, 네, 여성이 안전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또 난민들을 마치 잠재적인 범죄자처럼 취급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조금이라도 한국도 이렇게 다이아스포라로 당했던 나라라서 그러니까요. 조금 더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예, 법이나 어떤 제도의 측면에서는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난민 인정률이 굉장히 낮고, 안 받죠. 네, 안 애초에. 받고 아예 애초에 안 받고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난민 신청을 한국에 실제 하는지 어쩌는지도 잘 모르고 전혀 가시화되지 않다가 예멘 난민들이 500명이 들어오면서 너무 눈에 확 띄게 된 거죠. 미국에서도 이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서 어떤 외국인 혹은 이민자들에 대한 혐오가 이제 막 이렇게 들끓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적어도 미국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방어하는, 그리고 같이 소수자들과 저항하는 지식인들 혹은 대중의 목소리가 같이 공존하는데, 근데 저는 예멘 난민 사태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너무나 압도적으로 이들에 대한 어떤 배척하는 목소리만 나오고 아무런 정치인도 없고 종교적 리더들로 많이 안 보였고, 정치 정계나 종교계에서는 좀 침묵했다는 말이 맞고요. 그다음에 시민사회, 시민운동 단체들은 네, 그렇죠. 그래도 좀 나가서 난민 웰컴 피켓도 들고 대학 같은 데서는 그 예멘 난민으로 오신 분들 중에 초청해서 얘기도 들어보는 톡 같은 것도 조직을 하고 그렇게 움직이긴 했는데 미디어에선 정말 압도적으로 이제 예. 그런 사건이 있으면 어떻게 계속 한국에 그래도 이 남아 계셨다, 그런 동기부여를 어디서 가지세요? 네, 좋은 질문. 근데 저는 학부 석사를 한국에서 마치고 6년, 8년 가까이 살았다가 터키에 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유명한 NGO에서. 우리 남편도 20년 동안 제일 큰 방송국에서 방송했던 기자였고, 그래서 터키에서 2016년에 쿠데타 생겨서 비판하는 모든 매체들을 다 문 닫게 됐고, 그래서 우리 남편과 제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남편하고 딸과 왔으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한국에서는 먹기 살기 위해서 제가 일해야 되고, 남편은 터키에서 기자였지만 여기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저는 운이 좋은 분이었어요. 왜냐면 한국을 알고 있고 이미 알았던 나라이고, 그렇죠. 근데 다른 언어 모르고 돈 없고 살 수 있게끔 한국이 이런 나라 됐으면 정말 맞아요. 좋았을 거예요. 네. 타일러님도 어떠신가요? 한국 사회가 아주 폐쇄적이거나 뭐 개방성이 없거나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네. 그래도 좀 다양성 그냥 그냥 내라고 하셔서 제가 더 할 말이 그거 맞는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이죠. 네. 네네. 왜냐면 뭐 아무래도 뭐 지금으로서 대한민국에 그런 이제 차별 금지가 안 되어 있잖아요. 예, 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차별이 뭔지는 정의되어 있어요. 그렇죠. 인권위원회법의 제2조인가? 뭐 그런 거 이제 보면 뭐 차별이란 이러이러한 상황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등등등 하는 행위, 이렇게 쫙 엄청 굉장히 명확한 명확하게 정의가. 잘 써져 있는데, 근데 뭐 위반, 위법, 뭐 처벌, 벌금 뭐 이런 단어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서 맞아요. 네. 실제로 대한민국은 다양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보호해주고 있지는 않은 않다. 거예요. 실질적인 보호를 하고 있지 않다. 예, 동시에.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에 한국 사회에 같이 들어와 있는 다양한 이제 다른 나라 출신 사람들로서는 좀 아무래도 부딪히고 사는 부분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은 섬은 아니지만 사실 위에 북한이 가려져 있고 나머지 바다니까 억지로 장벽을 세우지 않아도 이제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장벽을 설치한 것과 마찬가지로 되지만, 사실 많은 나라는 억지로 맞아요. 장벽을 네. 많이 치잖아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장벽을 가보지 못했지만 아메리칸 드림인가 그거 보면은 그게 러버도? 러버덕이죠. 오리, 귀여운 오리 오리죠. 그 해서 네. 사실 별거 아닌 건데 그 보니까 그게 멕시코 사람들이 그 국경을 넘으면서 거기 길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 넘어서 이렇게 네, 넘어갈 네, 때 네. 이렇게 길을 잘 찾기 위해서 이정표로 이렇게 놔둔 아. 거라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국경이라는 예. 장벽이 있고 그 장벽을 넘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럼 국경을 넘으면 우리는 그걸 이제 불법, 미립국 이렇게 규정을 하지만 사실 뭐 그게 옳은 행위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찌 보면 그렇게밖에 넘을 수 없는 국경을 넘어가야만 하는 절박함이 또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따뜻한 느낌이 들면서도 네. 다른 한편으로는 믿을 게 이런 것뿐이 없는 건가. 그러니까 네. 정말 별거 아닌 그것에 나의 기대요. 삶을 네. 맡기는 거잖아요. 네, 맞아. 삶 맡긴 거. 근데 그래서 우리가 뭐 이주자들이나 아니면 뭐 더 좁은 개념으로 디아스포라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사람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곤란함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런 어려움은 어디서 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꾸 경계가 세워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인간이 자기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다 이주할 수 있고 어디서나 웰컴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항상 또 국경이라는 장벽도 있을 수가 있고 반투명이나 투명한 벽처럼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는 경계가 그어져 있는 게 있기도 하고. 그 터키에 있을 때는 정말 못 깨달았던 거를 이제 난민으로 한국에 오게 돼서 깨달은 거야. 터키에서도 어려움을 당해서 이민 갔던 그 아르메니아 사람들, 터키로 온 터키에서 수백 년 살았던 난민처럼 살았던 구르드 사람들, 그리고 지금 시리아에서 온 400명 정도 사람들의 어려움을 제가 한국에 와서 그거 느꼈어요. 아까 전시 중에서 바다의 파도가 움직이는데 보면은 이렇게 보도블록처럼 돼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살 때는 우리가 튼튼한 집안을 밟고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우리는 사실은 바다에서 파도에 휩쓸리듯이 난민들이 그 파도에 휩쓸려서 정처 없이 떠내려 가듯이 우리도 사실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그 일이 실제로 닥치면 이제 그때 가서 깨닫는 거죠. 뭐 차별받는다던가 전쟁이 난다든가 뭐 기후 난민이 된다든가 이러면 이제 그럼 본질은 사실 어떤 한 특정 그룹에 대한 혐오가 아니고 혐오 그 자체가 맞아요, 문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 대상은 늘 바뀔 수 있는 대상 것이고, 늘 바뀌죠. 그렇죠. 네. 이들이 처음 접하는 어떤 재외동포에 대한 이미지 같은 게 최근에 유행하는 영화들에서 나오는 깡패나 뭐 마약 조직 그렇죠. 주목이나 어떤 제중동포, 조선족들이 그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렇게 나쁘게.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곧바로 그걸 흡수했을 때 당연히 그들에 대한 경계, 배척, 차별,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철학자가 정체성은 소수자들의 담론이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일 때는 생각하지 않던 어떤 네. 그 존재성, 타자가 이제 자신이 소수가 되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맞아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디아스포라성이 이런 포용성 혹은 다양성을 공존을 가능케 맞아요. 하는 그런 정신이 아닐까.
이번 전시에서 모든 작품들이 다 인상적인데 주소 터널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인상적이더라고요. 우주 공간처럼 보이는 곳에 마치 별이 떠 있듯이 아주 다양한 국적을 지닌 사람들의 이름이 막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솔직히 이 전시 전체를 하나의 경험으로 이제 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제 느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특별히 좀 많이 느꼈으면 하는 작품이 바로 주소 터널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이라면 그걸 조금 약간 생각하면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한 200만 명 정도 네. 그렇게 살고 네.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보고 생각보다 많고 이미 들어와 있고 들어온 지가 꽤나 된 사람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걸 좀 약간 다시 네. 생각하고 네. 느끼고 그럴 수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게 한국에서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하면 약간 자기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원래 모든 사람들이. 그럼 약간 해외에 있는 한인들 위주로 생각을 할 텐데 그것도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근데 반대로 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건데 그걸 주소 터널로 좀 더 확실하게 이렇게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국내에서 미국 백인처럼 보이는 사람은 많이 보이는데 왜 그렇게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눈에 안 보였는지. 존재하는데 왜 안 보일까? 혹은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일까? 네, 그런 이런 것들 부분은. 앞으로 좀 많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피에로네, 피에로. 피아노. 공포 영화 같은데 보면 진짜 사람 하나 있잖아요. 네, 이 중에 한 명은 일어나서 그죠? 뭔가 할 것 같은. 네. 광대 가면을 쓰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이방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자기의 소속 사회가 낯설어 보이는 거죠. 낯설고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난 왜 여기 난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정신적인 그 어려움 그런 것을 겪고 또 한국에 와 있는 혹은 자신의 사회에 와 있는 소수자들을 보면 디아스포라를 보면 또 공감하기가 더 공감의 지평이 넓혀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네. 드네요. 네. 18세기의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이 우리 말로 번역도 되어 있는데 페르시아인에게 보낸 편지라는 그 서한, 가상의 서한 소설이거든요. 거기서 보면은 파리 사람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걸 읽는 독자는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 소설을 보면서 막 무릎을 치고 웃는 거죠. 우리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런 체험. 내가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었지만 이방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완전히 낯설게 되는 체험. 낯설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되죠. 거. 이런 체험이 대단히 소중한 것 같고요. 사실 모든 어떤 종교나 서양 종교, 기독교, 이슬람의 종교 사실 궁극적으로 거기서 가르치는 모든 것은 자기 부정이잖아요. 그렇죠.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 스스로를 타자화하는 그런 연습, 객관화하는 연습이 이방인의 시각으로서만 시각으로 가능하죠. 가능하고 네. 또 주인의식을 갖고 있으면 그거는 또 영원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거기서 인사이트를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내가 어디 출신인가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사실은 이 작품의 이 전시회에서도 그렇듯이 사실 내가 어디서 왔는가보다는 지금 내가 어디 있는가가 훨씬 나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골 론디논의 작가가 이제 오늘 보셨던 전시의 내용이 너무 이제 본인한테도 공감이 되고 그래서 그 고독한 단어들을 원래 부탁을 드렸고 그 작품을 주시면서 그걸 그냥
가져가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Long Last Happy라고 미술관 위에 이렇게 사인이 떠 있잖아요. 그분이 전시를 되게 잘 보셨나 봐요. 그런가 다른 데에서는 봐요. 작품을 예. 빼는데 여기는 작품을 또 하나 더 해서 덤으로 덤으로 주셨는데. 덤으로 주셨고 이제 색깔도 예. 그죠, 무지개. 네, 무지개 색깔이 네. 가지고 있는 경계를 넘는 다양성의 의미도 가지고 있고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레인보우 컬러가 어떤 성소수자들의 차별 해방 운동으로 이제 보통 많이 비춰지는데 사실 그걸 더 넓게 봐서 사실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 어떤 취향이 있던 우리가 그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아마 이런 무지개색으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 그것과 연관해서 애니메이션 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노랫말 그리고 또 사실 멜로디가 너무 좋아서 너무 좋더라고요. 네 좋아서 그냥 멍 때리면서 사실 스크린을 계속 3분 동안 보고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함께 서 있어요. 거친 바다가 땅을 지워 우린 먼 길을 걷네요. 그래요 알아요. 우리가 택한 것과 택한 적 없었던 멜로디가 굉장히 귀에 남더라고요. 네, 그쵸. 멜로디 쏙쏙 들어오고 노래 너무 좋고 그리고 흑백으로 이렇게 지워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는 약간 이제 앞에 장면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그것도 참 좋았어요. 어떤 과거의 기억이라는 게 완전히 지워지는 게 아니라 뭔가 현재 영향을 남는 남기잖아요. 자국이 남잖아요. 네, 자국. 그래서 그 자국 남은 위에서 우리가 다시 출발하고 그래서 자국이 남았는데 다시 출발하고 하면서 경계가 흐트러지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냥 애매하게 되면서 경계가 흐트러지는 그런 거를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도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았어요. 애니메이션이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동하는 사람들처럼 뭔가 얼굴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약간 추상적일 수 있지만 우리가 감정이입이 오히려 더 쉽게 만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장르의 장점을 아주 잘 살린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다는 너무 얕아요. 우리를 갈라놓기엔 가로막기엔 우린 아직 서로를 다 몰라요. 가야 할 길은 더 멀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으로 이 전시를 보면은 각자 서로 다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난민보트처럼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또 떠나고 계속 이것이 덧붙여지는데 계속 나의 이야기들이 덧붙여지는데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번 전시의 전체적인 키워드 하나로 저 마음대로 이렇게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오고 각자 다른 이유로 다른 목적으로 오고 가고 하지만 우리는 서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처지는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가 취약하고 항상 불안정한 바닥 위에 서 있고 그런 우리의 처지를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때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게 이번 전시의 기본 취지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에서 공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좀 앞으로 반성 좀 하고 앞으로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타인의 처지에 대해서 좀 공감해보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은 전시였습니다. 네. 그대 지친 몸을 내게 기대고서 또 내가 모르는 얘기를 들려줘요. 우리 지난 눈물